자,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혜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작가님?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3 조기 대선. 네, 앞두고 거의 있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대선을 앞두고 항상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고 이제 내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해서 네. 어떠한 물밑 대선 공작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1997년에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인재 후보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누군가를 뽑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떠한 대선 공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총풍 사건이라고 부르죠. 네, 총풍 사건. 그러니까 이 무력 도발을 유도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던 건데 일종의 심리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 사건은 영화화 되게 됐죠? 네, 그렇죠. 그 영화 공작이라고 아예 제목이 공작이에요. 네, 황정민 배우가 나왔죠. 네. 황정민 배우가 이 주인공인 박채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고 그리고 이제 블랙요원. 예, 요즘에 홍장원 씨가 블랙요원으로 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블랙요원 숨어서 일을 하고 가짜 신분, 그다음에 가짜 나이, 가짜 이름, 가짜 명함, 가짜 회사를 이야기를 했었던 블랙요원으로 박채서 씨를 황정민이 연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보위부,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 아니고 안기부라고 불렸는데 네. 북한은 보위부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실제로 리철, 리호남 여러 이름을 쓴 그 북한 인사를 이성민 씨가 연기를 했고 맞아요. 영화에서는 리명운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둘이가 이제 만나서 원래 그 당시 이제 분위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에이 설마 핵을 가지고 있겠어. 에이, 그 정도 보유하지 못할 걸? 이라는 이제 긴가민가한 상황.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진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가 되는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그래서 흑금성을 이제 이 도구로 이용을 해서 침투를 해라 북한에. 그래서 어떻게 핵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런 사건을 담은 영화죠. 네, 맞습니다.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암호명 흑금성.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블랙요원이었던 건데 이분이 원래는 육군 정보사 소속의 엘리트 군인이었잖아요. 네. 어쩌다가 공작원이 됐습니까? 이분은 이제 1954년 충청북도 출신이고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말했듯이 이제 CIA와 공조를 해서 대북 정보 수집을 몰래 하는 그런 요원이 되는데 공작원까지는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안건, 아이디어를 냈는데 현재 북한이 굉장히 가난하고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냐. 우리가 돈을 빌미로 이렇게 좀 미끼 삼아서 접근을 하면은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아. 그러려면은 이제 무엇으로 위장해야 할까요? 뭔가 기업가? 네. 이제 장사꾼, 사업가, 돈을 행세를. 만지는 사람. 그렇죠. 돈 밝히고 돈이면은 다 할 수 있어. 북한이든 뭐 상관 안 해. 이런 사람으로 이제 변신을 하기 위해서 네. 갑자기 이제 빚을 막 내고 도박을 하고 뭐 물 쓰듯이 막 돈 쓰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안 좋게 군복을 벗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이제 북한에 가서 이런 공작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대북 공작원을 선거판에 끌어들이게 되는 건데 이 당시가 김영삼 정부 말기 1997년 대선을 앞둔 시기였죠. 아까 뭐 작가님께서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 이 김대중 후보 이 사이에서 경선에 불복해 독자 출마한 이인재 후보가 이렇게 이 선거판에 끼어들면서 요동치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당시 분위기를 좀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거의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창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병력 비리가 터졌어요. 혹시 네. 기억을 하시나요? 근데 당시 제가 초등학생이어서 아, 이때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예, 저도 어렸습니다. 네. 예,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원래 신검에서 합격. 군대 가도 된다. 이 정도 몸무게와 키. 현역 판정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재검에서 두 아들 모두 갑자기 10kg 이상 빠져서 면제가 되는 두 명이 공교롭게 모두 두 번 재검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러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걸 파헤쳐 봐야 된다 이러면서 이해창 그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뭐 이렇게 불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인재 후보가 또 이렇게 경선에 나가서 나도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거다라고 이제 붙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해창 후보가 인기가 많았으니까 경선에서 이제 됐는데 이 이인재 후보가 이런 병력 비리 이해창 후보의 그런 아들이 터지면서 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경선에 계속 불복하는 거죠. 이 후보 바꿔라.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그 지지율은 폭락하고 이 이해창 후보가 그러면서 이제 이인재 후보가 이때부터 이제 철새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했는데 네. 나는 무소속으로 나는 후보 나갈 거다. 탈당할 거다. 그리고 나중엔 또 민주당 가고 또 그러다 또 나중에 국힘당 쪽으로 가고 이제 계속 이제 바꿔서 철새라는 별명을 불리면서 정치계에서 이제 뒤안길로 갔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인재 후보도 이제 굉장히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에요.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인재 후보를. 그래서 이인재 후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해창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아들 병력 비리로 막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 후보를 또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DJ의 그 비자금 문제를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 비자금 650억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비자금? 650억?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러면서 이제 또 막 그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이 막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모든 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650억은 아니고 2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였고 당시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입출금 계좌 내역과 수표 번호까지 공개가 되고 그것을 노태우가 주었다. 라고 해서 모든 게 밝혀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네. 그때만 해도 비자금을 수사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시대 상황이. 네. 왜냐하면은 선거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였고 네. 아니면 이제 뒷돈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능력이 있고 후보로 유력해도 정치인으로 감히 나설 수도 없었던 선거 자금은 다 자기가 쓰고 그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선거할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예, 뭐 이렇게 옷 맞춰 입어, 밥 사 먹어, 기름값 뭐 트럭 타고 다니면서 뭐 전국 다녀, 노래 불러, 스피커 뭐 전기세 뭐 사무실 하나 얻어 월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뒷돈을 받아서 기업 등등 정치인에게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도 심지어 비자금 문제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해창 후보가 건드리니까 제일 열받은 게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요? 왜냐? 자기도 받았거든. 그리고 나는 현직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까지 공격해? 역시 판사 출신은 정치계를 몰라.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열이 받아서 이인재를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던 거죠. 그랬군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좀 알고 접근하면 또 이 사회 분위기를 좀 더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가님, 당시만 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처럼 뭐 국고에서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비자금이 일종의 필요악처럼 여겨졌던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선거 공영제 라는 제도가 2002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돈이 많아야 정치할 수 있고 만약에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선거를 몇 번만 나가면은 아주 이제 패가망신한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이기면 괜찮은데. 그렇죠. 지게 되면 패가망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기면은 이제 또 뒷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창 후보는 나도 비자금 받았지만 나는 당선될 거니까 난 문제 없어. 약간 이런 마인드였고. 네. 그래서 선거 공영제라는 게 2002년에 생겼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을 수는 이때 그 정해져 있어요. 그 선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내 돈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돈이 드는데 만약에 선거에 나가서 15%의 득표율을 받았다.
그러면은 100% 이제 보전받죠. 예. 그리고 10%만 만약에 득표율을 받았다. 그럼 절반을 받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뭐 비리를 저질렀고 뭐 그러면 이제 보전은 또 못 받지만 그래서 선거 공영제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생겨났고 지금과는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그 혹시 그 한때 이제 대선 후보로 유력했던 안희정 지사. 예, 그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제 김지은 사건으로도 한번 수사를 받고 옥에 다녀왔지만 그 이전에 정치자금 사건으로도 한번 다녀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그래서 2번 사실은 다녀왔거든요. 네. 예,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이제 그 당선 시절에 네. 자금 그걸 맡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뒷돈을 받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 결과 드러나서 한번 다녀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받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엄정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죠. 근데 이때만 네. 하더라도 아니었다는 거. 그렇군요. 자, 이런 치밀하고 집요한 회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 돌아보면 참 기적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기부 뜻대로 이 총풍 공작이 성공했다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금성이 총풍 공작을 거부합니다. 우리 역사에 숨겨진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에 어디에 핵이 있냐, 그리고 어디에 핵이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을 했느냐 이거를 알아오는 게 그 사람의 북한 침투 목적, 그렇죠. 공작원으로서의 어떤 의무였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영화에 보면은 그 조진웅 씨가 그 이제 부장, 안기 부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정민 씨에게 막 뭔가를 시키는 역할인데. 여기서 이제 이 조진웅 씨 안기 부장이 이해창 후보를 밀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물밑 작업 또 대선 공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남한 인사 측 그 당시에 뭐 청와대 행정관과 뭐 몇 명, 총 3명이 몰래 이제 중국에 가서 북한 인사를 방문을 해요. 북한 인사를 만나서 좀 무력 도발을 감행해 달라. 대선 직전에 뭐 몇 대 쏘고 이렇게 좀 국지전식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진짜.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그 당시 김정일 뭐 우리는 이제 인터뷰 안 하면 알 수 없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김정일 이제 북한 측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공작원 이 박채서 씨가 이런 명령도 떨어져요. 이제 공작원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쏴달라고 너가 더 부탁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안기 부장이 이야기해서 영화에서는 버럭 화를 내요. 아니 나는 북한의 핵 개발 이것만 알면 되지. 내가 그런 것까지 전달해야 되나? 우리의 대선에 북한을 이용해서 개입하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따져요. 네. 그러니까 안기 부장이 조직의 명령이다. 그냥 따라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대에서 하는 까라면 까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네. 위에서 지시하면은 밑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의.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안기 부장은 이제 그런 북한과 남한 인사들이 만났던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입을 다물고 계속 이제 옆에서 이제 부추기는 역할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북한 핵 개발 이런 것 때문에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네. 혹시 시를 아시나요? 알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 실제로 북한의 영병군에 약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핵 개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거기를 꼭 답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 황정민이 영화에서 주장을 해요. 박재서 씨가. 네. 그래서 김정일은 아니 광고하려면은 뭐 이렇게 금강산 멋진 곳에서 해야지. 제가 광고 얘기를 안 했군요. 그렇죠. 광고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북한에서는 네네. 박채서 씨가 이제 북한에 가서 처음에 장사꾼으로 위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보이부의 이 리호남, 리명운을 만났는데
광고를 빌미로 이제 다가가요.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신들은 돈 들고 한 개도 없다. 이 세트 배경은 그냥 북한이면 된다. 우리가 배우, 뭐 연출, 카메라 감독 다 데리고 가겠다. 북한이라는 무대에서 광고만 찍으면은 외화벌이를 제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군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접근을 해서 이제 막 핵 개발하는 것을 다 사진 찍고 다 이제 몰래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영변의 약산을 가야 돼 이제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근데 김정일은 뭐 화려한 곳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그 촌동네 산에 가서 답사를 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막 설득을 해서 달래서 그래도 한번 답사 해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간단 말이죠.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 북한의 너무 못 사는 충격적인 실태를 보는 거죠. 이제 이 박재서 씨가. 네. 그래서 만약에 이회창 후보를 뽑아서 당선이 되면은 내가 공작 이런 걸 해가지고 전달을 해서 그러면 이제 화해 모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계속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고조될 것인데 네. 그 북한의 인민들이 이제 못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입을 다물게 되었고 그래서 거부를 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평화를 앞세우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랐을 것 같은데 영화에선 오히려 그를 경계했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적대적인 바깥의 적을 규정하면은 우리끼리 불안해서 굉장히 결속력으로 그렇지, 내부 단단히 결속이 되죠. 네, 뭉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공생 관계를 위해서 이런 김대중 후보를 좀 지지하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이해창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김정일이어도 지지율이 낮고 이인재 후보가 더 상대하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인재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박채서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채서 씨가 제가 아까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그 답사를 간다고 여러 북한의 이런 곳을 봤을 때 네.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 영화에서도 공장에서 나오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미끄럼틀 같은 데서 막 내려가면서 놀아요. 이게 동산?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무덤이었던 거죠. 이제 시체들이 쌓여 있었던.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거적대기에 그냥 쌓여서 죽은 사람이 버려지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 박재서 씨는 방공 교육을 받았고 미국 CIA와 공조해서 일도 했던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평화 모드로 가야지 이 광고도 성사되고 외화벌이도 정말 직접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고 인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성민 역할을 한 리명운을 이제 계속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한에서 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그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공감대 형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북한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평화 모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김정일에게 굉장히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도발을 하면 안 된다. 무력 시위를 감행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북한에게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김정일도 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패배한 이 신한국당 내부에서는 갈등이 폭발하면서 폭로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총풍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공식 수사가 시작되죠. 네. 이후 어떻게 됐는지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졌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해창 캠프 측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창 캠프 측도 조사를 하고 뭐 이해창 동생도 불려가서 검찰에 뭐 소환 조사를 받고 하는데 그런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3인방 그 당시에 뭐 행정관 비롯해서 그 3명을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조사 결과도 검찰의 결과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들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모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의논하진 않았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또 무겁지는 않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쏜 거는 또 아니니까. 물론 죄가 되지만. 그리고 그 안기 부장
그 조진웅 역할을 했던 네네. 은폐를 했던 그 사람은 심지어 무죄 판결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총풍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그 원래 진짜 무력 도발을 감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안기 부장이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북한의 도자기 같은 게 계속 발굴이 돼서 이거를 좀 비싼 값에 좀 현금화 해달라라고 이 박채서에게 북한의 김정일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안기 부장이 굉장히 자기가 좀 띄어먹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영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박채서 씨가 무력 도발 정말 감행하면은 돈 떼먹은 거 다 폭로할 거다. 라고 해서 겨우 막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그 당시에 이러한 사건을 총풍 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 대선 며칠 전에 진짜 박채서를 만나서 박 선생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 진짜 대통령 이번에 되고 싶습니다. 이거 막아야 직접 합니다. 만났어요? 예, 그렇게 오. 박채서 씨가 인터뷰를 한 그 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박재서 씨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자기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식적이다. 그런데 대놓고 정말 나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동한 것도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지만 안기 부장은 무죄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안기부 측에서 이제 이 블랙 요원인 박채서 씨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를 덤태기 쓸까봐. 예. 그래서 블랙 요원이라는 이러한 신분을 자기들이 노출을 시켜요. 아이고. 예. 그 이대성 파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대성도 이제 그 안기부 뭐 이런 소속이었는데 나의 죄는 적고 이 블랙 요원이 전부 다 공작원으로 행동하면서 그렇죠. 예. 사업가로 일하면서 이런 걸 다 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면은 아니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블랙 요원의 신분을 노출시킨답니까? 이러면서 북한의 보위부 리명훈이 오히려 화를 내는 그게 나오죠. 그래서 블랙 요원의 신분을 박탈,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그런 흑금성의 실제 이야기이고요. 그렇군요. 자, 체스판에 말이 되기를 거부했던 블랙 요원, 이 흑금성의 뒷얘기도 궁금한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직자로 끝납니까? 그 원래 장사꾼으로 위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네. 하던 게 그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북한과 중국에 가서 계속해서 사업을 벌이고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권이었기 때문에 화해 모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주영 현대에서 이제 막 소방북하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노무현 정권이잖아요. 노무현 때는 드디어 10년 만에 그 광고가 성사가 돼서 북한의 조명애라는 북한 무용수와 이효리가 그렇지. 애니콜 광고를 남한에서 그러니까 최초였어요. 그 조명애라는 북한 사람이 남한의 광고에 투입이 되는 것은 이게 정말 10년이 걸린 일인데 이렇게 좋게 하다가 혹시 금강산의 그 관광객이 총격 사건 있었었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2008년에 네. 이명박 때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화해 모드가 이제 얼어붙고 이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서 그로부터 2년 뒤 2010년에 갑자기 박재서 씨가 집에서 자고 있다가 국정원들에게 끌려가서 이유는 북한의 기밀 문서를 넘겼다는 죄목으로. 근데 이것도 그래서 이 사람은 6년형을 받아요. 네. 다른 그 사람들은 2, 3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근데 박재서 씨가 인터뷰한 걸 보면은 6년 다 살고 나왔어요. 네. 지금 재심을 신청 중이에요. 나는 무죄다. 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북한의 기밀문서 나는 그리고 흑금성 그거 오래전에 그만뒀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알려줘가지고 나에게 남한에 사는 나에게 이득되는 게 뭐냐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적인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를 이용한 나는 네네. 무죄다. 재심에서 다툴 거다. 라고 현재 이야기를 한 게 최근의 인터뷰였고요. 그렇군요. 자, 뭐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은 사라졌겠거니 믿고 싶은데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나서 이게 또 잘 이뤄질지 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또 감시하고
권력은 언제든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국민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우리 그쵸. 국민의 역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소설가 고예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